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9명의 예비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 현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직접 맞서는 자리고요. 특히나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첫 TV 토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토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자리인데 과연 누가 대통령의 자질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후보들과 입장차를 확인할 수도 있는 오늘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9명의 후보자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분씩 제가 무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박용진 후보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정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 대한민국 시대교체를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3법, 재벌개혁 한다면 해온 박용진, 발상전환의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박용진에게 대선 승리의 중책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이낙연 후보입니다. 삶이 불안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저 이낙연이 만들겠습니다. 결국 이기는 후보, 더 준비된 후보 이낙연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추미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권력이나 이념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정의, 공정, 법치, 저 추미애의 정국법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9번 김두건 후보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험지에서 온몸으로 싸워온 저 김두관,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이광재 후보입니다. 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폭우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새기겠습니다.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삶의 질 1등 국가, G7, G5, G3로 가는 선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어서 기호 8번 최문순 후보 나와주세요.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소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빠처럼,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국민들을 높이 모시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4번 정세균 후보 어서 오십시오.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이기고 싶다면 본선 경쟁력 최강자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십니까? 뚜렷한 신념과 용기와 결단,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끝으로 기호 7번 양승조 후보.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의 힘, 유일한 충청권 후보 럭키세븐 양승조, 저 양승조가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내가 행복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럭키세븐 양승조 화이팅! 네, 9명 후보 인사말 그리고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격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대 대선의 첫 TV 토론입니다. 이렇게 TV 토론인데 9명의 후보들 나란히 지금 서 계십니다만 보기 드문 장면이죠.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지금 그야말로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앞으로 110분 동안 멋진 페어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토론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각 후보님들께 주어지는 시간은 각 후보당 10분입니다. 전반부 5분이고요. 후반부 5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부 5분 시간 주어진 상태고 질문을 하시든 간에 답변을 하시든 간에 모든 발언 때마다 이 시간이 차감되는 거 유념하시고요. 각자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후보들 자리와 발언 순서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미리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전반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한 분씩 답하신 뒤에 그 주제를 놓고서 자유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 토론은 발언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고요. 1대1로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데 제가 지금 드리는 공통 질문에 가급적 짧게 30분 이내로 답변을 하셔야 전반부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9분 모두 삶의 궤적이나 가치관, 개성, 능력 다 다르죠? 그런데 목표는 아마 정권 재창출이라는 점에서 아마 같을 겁니다.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은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 예컨대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거나 보다 선명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후보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무엇이고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낙연 후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역대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균형 발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그것을 잇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제4기 새로운 민주정부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추미애 후보. 네, 저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온 소나무입니다. 세 번의 민주정부 수립에 항상 저 추미애가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말씀 추다르크, 그리고 개혁정치의 앞장선 돼지 엄마, 촛불 정부의 주역 당 대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저 추미애가 헌신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선 우리 개혁 시민들을 다시 깃발 아래 모으고 또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 대개혁을 완수할 적임자 바로 저 추미애입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기에 시대적 통찰과 해안으로 국민의 품격을 높여가면서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열 적임자입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후보.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하나로 묶을 후보 누구입니까? 지금 예비 경선인데도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묶을 유일한 후보 저 김두관입니다. 여기 9분의 후보 중에서 영남에서 이겨본 후보 제가 유일합니다. 또 떨어진 후보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틀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에서 통하고 영남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 부산 동구, 저는 경기 김포, 경남 양산,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당이 요구하면 기꺼이 응했고 또 가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원선 경쟁이 강한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영남, 전국에서 골고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만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내가 지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웃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아파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삶의 질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삶의 질을 평가하는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분열된 지긋지긋한 나라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정말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은 미국, 중국 사이에 살아남는 위대한 국가를 꿈꿉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주변 국가의 제 또래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왔습니다. 9개월 정식으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위대한 지도자,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최문순 후보. 네, 다음 대통령의 임무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가 또렷하게 드러난 선거는 없었습니다. 바로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입니다. 이 중에서 추상적인 부분을 빼놓으면 빈부격차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꼽자면 청년, 부동산, 그리고 분권 문제가 이번 선거의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세균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여야 합니다. 둘째는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셋째는 도덕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 저 정세균입니다. 이대로 가면 집니다. 이기고 싶다면 저 정세균이 꼭 선택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후보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든 나이든 보수든 중도든 가장 확장성이 강한 많은 후보, 실제로 증명된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왔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성과로서 증명된,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인 이유 이어서 양승조 후보. 예, 중첩권의 유일한 후보 양승조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G9이라고 하죠. 1인당 GDP는 32,0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우리 사회에 내재됐습니다. 무주택자만 해도 888만 국에 이릅니다. 비정규 일용직만 해도 742만 명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평가하는 청년들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3대 위기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 양승조 3대 위기 소방수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중원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후가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저는 20년을 충청권에서 일설에서 민주당을 잘 지켰습니다. 윤석열 발언을 잠재우고 충청권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재창출, 재집권에서 양승조가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 나가면 뻔하게 집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젊은 후보 박용진이 자신 있게 나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정치만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가 낡고 지쳐서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세대 교체를 모든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인지 문인지 박용진이 한번 발로 차보랍니다. 그래서 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만들고 그리고 세대 교체,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용진은 본선 경쟁력, 중도 확장성 가장 큰 후보입니다. 당에서 쓴소리도 하고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서 올바른 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구박도 받고 문자 폭탄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64.45% 서울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제가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용진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민주당은 지난 5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기술론으로 정치 혁명을 만들었던 정당입니다. 지난 20년 전 이미 낡은 개파 정치 그리고 뻔한 안방 대세론 이런 거 다 무너뜨린 정치 혁신의 정당입니다. 박용진을 앞세워서 정치 혁명 그리고 정치 혁신을 완수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정권 재창출의 적임이라는 9명 후보자의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시간입니다. 정권 재창출 전략을 주제로 후보자들 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언 순서만 정해져 있고요. 그 뒤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고요. 발언권을 얻은 후보자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는데 2, 3분 이렇게 2분, 3분 길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분 안으로 질문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본인의 발언 시간이 차감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잔여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가 잔여 시간이 거의 없거나 남은 시간이 거의 없거나 또 다 답변 시간을 쓴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제가 두 사람 양측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자의 시간에서 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첫 발언자 추미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 정권 재창출은 개혁 완수를 위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죠. 지난 촛불 대선 갑자기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지만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무엇보다 지지층 통합을 해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고 또 모든 낙천한 후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당내 통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은 다 평소의 인격과 또 당에 대한 애정으로 봐서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좀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그 당시 총리로서 저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민주당사 60년 넘도록 이렇게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선거 치르는 거 처음 봤다 그렇게 칭찬 덕담을 해주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이낙연 후보님 두 분 다 이번 경선 승복하시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한 분을 위한 선대위원장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당연합니다. 예. 네. 혹시 만약에 제가 되더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 해주시겠죠? 네, 그럼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상대에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 역사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선거의 승리의 요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 주제가 지금 정권 재창출 전략인데 네, 네. 후보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가름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자, 다음 정세균 후보. 예,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또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아마 어젠가요? 그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1번 공약이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안심소득보다 이 기본소득이 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 하실 것 같고,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제가 지적하는 말씀에 공감한다면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개도 공약을 한 게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원은 예산 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25조 원 정도. 그다음 그게 이제 국민이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약 5, 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좀 순차적으로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또 확보하고, 이게 정말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소득의 양극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연대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면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도입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OECD 기준으로 이제 복지 지출 비중이 6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는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되고 조세 부담률 또 국민 부담률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좀 뚫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담보하는 길은 우리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 공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경제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또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투자, 교육체제의 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공약을 아직 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성장,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1위 과제가 될 것이고, 공정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불평등의 완화, 양극화의 완화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병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대대적인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발언 먼저 신청하셨는데 박용진 후보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저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 제일 공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100조 200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재정 투입해가지고 나눠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분께서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제일 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거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집값 잡자고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하자, 그리고 징벌적인 금융정책 실시하자고 하시던 분이 또 얼마 전에는 별장도 생필품이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것뿐인가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에게까지 이재용
사면은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본인만 선거 공약을 내세우신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한테 그렇게 압박까지 넣으셨던 분께서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후보, 불안한 후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 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면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이 관철되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고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제1공약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인데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아까 뭐가 있었더라? 결장. 이게 주거용이냐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별장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는 집 같은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는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겠지만 1주택이라도 저는 투자 투기용으로 갭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정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별장이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세목의 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세게 재산세를 물어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별장을 다른 걸로 불러서 강제할 얘기하시는 필요는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취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자, 이어서 이광재 후보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결국 우리가 화합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50만 원씩 5천만 명한테 드리면 25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는 신생할 때부터 우리가 쭉 정립을 하면은 1억 원을 20살 되면 주자. 그러면 연간 1조 3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신생아 27만 명한테 2천만 원씩 주자. 이렇게 되면은 연간 6조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게 진짜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님께 여쭈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확한 게 뭔가를 우리가 민주당 내 후보 간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엇이 진정 합리적인가를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함께 약속하는 것이 정말 도리라고 보는데 김두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광재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신생 아이들이 한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 1인당 3천만 원씩 국가가 이렇게 신탁을 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이나 자산 운용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 한 6천만 원 정도 줘서 대학 등록금을 하거나 사회 진출할 때 쓰거나 또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친구 5명이 모여서 언론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 세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했던 정책인데요.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서 충분히 우리 당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대표 공약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최문순 후보.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빈부격차의 해소입니다. 모든 정책과 토론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되는데요.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차 분배, 또 2차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우리가 받는 월급입니다. 임금소득, 노동소득이라고도 하죠. 2차 분배가 바로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이라든가 복지, 정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근데 그 액수를 따져보면 1차 분배는 약 400만 원,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이 400만 원쯤 되고요. 분배로 받는 돈 한 4만 원쯤 됩니다. 10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월급을 더 받게 만드는데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취직 사회 책임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 사회가, 기업과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해주면 우리 도에서 월급의 100만 원을 보존해 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17,000명 정도의 정규직을 지금 취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입니다.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의 시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반드시 이 일자리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우리 후보님들의 정책이 되게 복지에 맞춰져 있고, 즉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직, 직업을 제공하는데 일자리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께 우리 당의 공통 정책으로 이것이 좀 채택될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순 후보께서 제안하신 취직 사회 책임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 내용을 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문순 후보께서는 그런 방식이 실업이 생겼을 때 실업급여 주는 것보다 돈이 오히려 덜 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배워서 저에게도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저에게 발언권이었으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어떡하죠? 네, 제가 그럼 조정해서요. 네네네. 만약에 질문자의 자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질문자의 자녀 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양해를 구할 테니까요. 이낙연 후보 질문하십시오. 예, 엊그제 고향 안동에 가셔서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기를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했을 때는 영남이 혜택을 얻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 수도권은 이렇게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영남과 호남에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되고 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이낙연 후보 추가 질문을 이재명 후보께 하실 거면 혹시 괜찮습니까? 정세균 후보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그 당의 종부세 감면 당론에 대해서 집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를 아마 방문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당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도 그것은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신 거고, 삼성전자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부자감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또 만약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면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용진 후보.
박용진의 주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부자들 그리고 금융자산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해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요.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인세 감세로 기업의 활력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세수의 확대, 그리고 그 세수 확대로 복지의 증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정책이 왜 부자 감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요.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그 학자가 아닌 다음에 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학술대회까지, 국제학술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거는 제1공약이 아니라면서 다들 빼시느냐 그 얘기고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별장도 생필품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박용진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네, 잠시만요. 박용진 후보가 방금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발언 시간이 1초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후반부에 자유토론 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네. 정세균 후보 발언 박용진 후보가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R&D 할 그 재원도 있고 또 지금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은 엄청난 그런 그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회사에 뭐 그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줘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정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에게 그렇게 감면을 해주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법인세 감면 경쟁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을 하지 말자라고 선진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완전히 다른 주장을, 그리고 지금까지 박용진 후보는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분인데, 물론 세 감면이 개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재벌 때리기를 했다 이렇게 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번 행보는 재벌 편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당론인 그 종부세에 대한 태도와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닌가. 이제 시그널이 너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께 답변할 시간과 관련해서 혹시 근데 그런 시간을 제가 보니까 22초밖에 안 남아서 5초 정도. 혹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후반부에 그러면 토론 기회 있으시면 주시면 답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문 좀 했는데. 괜찮고요. 자, 발언 기회 김두관 후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크게 해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 문제인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5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국정 총괄하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시고, 또 1년 넘게 국정을 총괄했던 분이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총리이신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는데, 그렇게 국정을 총괄하시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20차례 이상 이렇게 정책을 했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집값 부동산 문제 두 분께서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번 기회에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깊은 책임을 느끼고요. 몹시 가슴 아픕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저는 3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려야 하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 또는 투기 혐의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서 정부 시책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관되고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주택정책을 꽤 긴 기간 동안 펼 수 있도록 주택부 신설을 저는 일찍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의 국토교통부로서는 주택 업무가 하위 개념이 되어 있고 기재부의 영향권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정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전 총리 두 분의 전직 총리한테 지금 질문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 총리직을 맡고 주택정책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수요 억제만 매달리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공급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주택의 대규모 공급입니다. 280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지금 보니까 양승조 후보 발언 시간 여유가 많이 있네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제 토론이 아마 그 재집권 전략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재집권할 수 있는지가 이번 토론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청권에서 승리하지 못한 후보가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래서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충청권은 대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서 저양승조는 4번의 국회의원과 현재 도지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에서도 윤석열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바람을 잠재우고 충청권의 승리 토대를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그래서 충청권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재집권을 가져올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그러면서 그 양수가 그 적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전략적 요청, 충청권의 전략,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략적 요청인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 검증은 이미 혹독하게 시작됐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승조 후보의 말씀 100번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승조 후보께서 우선 최고로 선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후보가 먼저 발언권 신청했으니까요. 네. 네,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방일 경우에 향해서 찬성합니다. 이낙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상위 10% 기업이 우리가 90%를 가져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을 살리려면 새만금, 그리고 신항만, 부산 신항만 옆에 있는 배후도시의 수백만 평의 땅, 그리고 대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450만 평에 해당되는 땅,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또 거대한 땅에서 주요한 시도별로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낙연 후보께서는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방의 경우에 좀 더 첨단 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균형 발전을 위한 비상한 방법의 하나로 지방으로 차등 부과 법인세 감면 조치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 추미애 후보 아까 발언권 신청하셨죠? 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조금 그 질문보다는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건 대단히 단견이라고 봅니다. 우선 좀 지대개혁을 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깃든
반칙 특권 경제 시스템을 혁파를 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경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찌들은 민생, 절박한 민생에 어떤 손을 내미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공급해서 내수경제의 선순환, 또 무너져간 그 지방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여러 가지 한 3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대체하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또 마련해서 뭐 3천만 원 준다, 2천만 원 준다, 1억 준다 이런 경쟁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민생의 어떤 그 대처 방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기술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배제되는 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좋은 저는 발제였다. 저는 그래서 먼저 선지대 개혁이다 이렇게 좀 보완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은 우리끼리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그런 용광로 선대위, 이 경선 끝나고도 우리가 서로 승복하겠느냐 다 대답을 좋게 하셨는데 저의 부탁, 당부도 좀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질문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네. 추미애 후보 발언권 다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광재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네, 저기 이재명 지사한테 제 시간을 저기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20초씩이나.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청년이나 소멸지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검토해보겠다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범 실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를 다 극복하자는 데는 98%가 국민이 동의합니다.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65%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SMR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우리가 소형 원전의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기료 상승은 줄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 시간은 이광재 후보 네, 참여하는 겁니다. 네. 20초를 지금 양도했습니다. 5초만 더 주시고요.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일단 첫 번째로, SMR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부담금을 늘리면 전기세 같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모두 모아서 온 국민에게 공통으로 분배해주면 그게 사실은 탄소세 기본소득이 됩니다. 뭐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2번째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저희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뭐 영역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늘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정리해 주시죠. 뭐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초를 양도했는데 40초 이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초,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40초를 돌려받는 거죠?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발언권 이낙연 후보. 예, 지사를 경험하신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 최문순 후보, 양승조 후보입니다. 이 지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방 소멸이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사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두관 후보. 네, 답변을. 저는 지난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 식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주의를 해체하고 정말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 정도 만들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또 제주는 환경특별자치도로 완전히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분권 국가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부동산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핵심 도시를 만들었는데 주거권을 비롯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핵심 도시 시즌2라 해서 한 250개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을 살리는 게 그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문순 후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옮겨가야 그곳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권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를 싸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제가 충격적으로 이렇게 상속세를 면제해 줄 정도로 충격적인 요법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급한 것은 지역의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렇게 망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등록금을 무상 등록금을 빨리 해줘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인 대학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충청남도의 모 군을 보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97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477명이었거든요. 이렇게 4배, 5배 출산하고 사망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고용정보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하면 우리가 30년 안에 226개의 시군구 중에서 무려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군이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방은 소멸하고 맙니다. 저는 거기에 대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도권 규제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의 일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 예를 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법인세 차등화가 돼야 됩니다. 수도권의 소재는 법인과 지역의 소재는 법인 분명한 차등화를 돼서 지역으로 이전 갔다가 우리가 권장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한 재정분권이 돼야 됩니다. 지방분권. 예컨대 지금 국세와 지방세와 한 77대 23 정도인데요. 그럼 자치단체가 어떤 의혹을 갖고 도정을 수행하고 싶어도 일단 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대로 7대 3으로 6대 4 정도로 재정분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감하게 되는 대학교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울대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에서 옮겨야 된다면 서울대뿐만 유수대학이 지방으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보통 결과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권을 걸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그런 대단한 각오와 결기가 필요한 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재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당신과 민심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국민은 66%, 72%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47대 44 찬성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재벌 소유자, 경영자가 제대로 형기를 만기 채우신 분 있나요? 저는 그러면서 법치가 실현되는 법 앞에 만일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최근 유엔경제개발기구 웅크타드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이제 격상을 시켰는데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산의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 지수는 중국, 영국, 미국을 추월했거든.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최문순 지사 아까 제안도 하셨는데 불평등 극복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우리 최문순 지사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최무순 후보.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직 자리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거, 육아.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는 거, 교육. 이 네 가지가 복지국가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도 김두관 후보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올리자면 육아수당을 우리 강원도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아기를 낳은 가정에 40만 원씩 4년간 드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세종시 빼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수용자 위주의 당사자 위주의 정책들을 이 네 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좀 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제안한 기본자산제는 불평등 극복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이고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아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기본자산제를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네, 불평등 완화와 관련해서 양승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선 신복지 제도, 기존의 복지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고 또 넓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막아드리고 또 토지 땅으로 부가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토지공 개념 입법을 부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후보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양국화 가장 심각한데 몇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자산 소유자, 비자산 소유자가 있죠. 비자산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대표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정규직과 비정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을 반드시 헌법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문순 후보 5초 남아있고요. 양승조 후보 20초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가운데서 세계 꼴찌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민족이 소멸할 줄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소멸합니다. 지금 20대와 10대 인구 차이가 200만 명 넘습니다. 10년에는 과세권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납입자가 최소한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네. 최고의 국정과제가 되어야합니다. 네. 자, 모든 후보들 발언 시간을 다 소진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1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냥 넘길게요. 최문순 후보 5초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이 오늘 토론이 다 합쳐지면 완팀으로서 아주 완성된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5초 잘 사용하셨네요. 자, 전반부 토론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토론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서는 그 토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잠시 저희가 준비한 코너인데 후보들 지금 각 탁자에 사진 한 장씩이 아마 아직 가만히 있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부 토론을 마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토론회 열띤 토론을 지금 가졌습니다만 전반부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반부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토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인데 후보들 지금 사진 하나씩 들고 계시죠? 이게 지금 각 후보들께서 이 사진이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고 내 인생의 이게 한 장면이다 라고 준비해온 그런 사진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내 인생의 한 장면 이 순서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내가 적임인 이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의 적임인 이유를 말씀 앞부분에 하신 것처럼 이것도 가능하면 30초 이내로 말씀하셔야지 후반부에 남아있는 자유토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고지해드리고요. 내 인생의 한 장면, 이게 지금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진이다 이건데 요거는 지금 김두관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워낙 씨름을 잘해서 여러 번 상을 탔는데요. 트로피도 타고. 이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뒤집기를 해서 한 판 승한 사진인데요. 이번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본선에서 뒤집기로 한 판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네, 이건 제가 82년 12월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광주 조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광주를 갔을 때는 정말 참담한 12월의 겨울이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를 학생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진보주의자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원주에서 생활할 때 그 반독재 투쟁을 하던 원주시는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을 만드는 신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협운동을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독재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금융 문제에 하는 것이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문순 후보, 내 인생의 한 장면. 네, 이 사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사진이 되실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하고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우리 평창을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평화 프로세스가 열렸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다소 원활치 못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지금 군사적인 긴장은 거의 없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세균 후보. 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으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의석 구조를 보면 탄핵에 성공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여야를 넘나들면서 뜻을 모아가지고 촛불 시민들의 이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내 인생의 한 장면. 네,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970년대에 성남으로 이사와서 온 가족이 공장을 다닐 때 저와 제 동생들 어머니가 사진을 찍혔고 이제 이 사진을 찍은 게 저희 셋째 형님이십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또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이미 이제 다 떠났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때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삶을 나아주실지 몰라도 이제 희망이 사라진 내일이 더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됐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양승조 후보. 예, 이 사진은 2010년도 사진인데요. 제가 세종시 원안을 사수에서 삭발하고 20일 단식 투쟁하고 마지막 21일차 대정부 지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정세균 대표님이 크게 격려를 많이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함께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다.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사수했다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사진이다 생각합니다. 저희 양손이 이렇게 결심하면 강한 결기를 갖고 일을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들 결기를 갖고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진 후보, 내 인생의 한 장면.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최장수 대변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배지를 달지 않고 당 대변인을 한 아마 두 번째 대변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은 뭐냐면 제가 대변인하는 사이에 무려 당대표가 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당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1985년부터 당의 모든 사진을 찍었던 지금은 은퇴한 송영권 국장입니다. 그분이 박 대변인 나중에 당의 큰 정치인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해서 이 사진을 저를 찍어주셨는데 어떠세요? 뭐 여전히 잘생기긴 했지만 많이 초췌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정부에 이어서요. 박용진이 당을 대변하고 또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낙연 후보 내 인생의 한 장면. 예, 제가 총리에서 물러나던 날의 장면입니다. 저와 포옹하고 있는 분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람 1리 신남마을 이장 김동혁 씨입니다.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총리에서 물러날 무렵에는 그 마을에 가서 막걸리도 같이 마신 적이 있습니다. 재난재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추미애 후보 내 인생의 한 장면. 네, 국회의사당 앞 촛불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촛불 정신으로 4대 대개혁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약속드렸습니다. 개혁의 성과도 있었지만 개혁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대개혁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촛불 광장에서의 그 약속, 저 추미애가 꼭 지키고 완수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저 추미애의 정본법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네, 각양각색의 내 인생의 한 장면 잘 봤습니다. 바로 후반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전반부와 같고요. 이번에는 자, 사진 다 내려놓으셨죠? 네. 자, 사진 수고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사진을 다 수거한 시간이 지났고요. 후반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전반부하고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토론인데 전반부에는 정권 재창출 전략이었죠. 이번에는 토론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요. 첫 발언 순서만 정해져 있고 그 뒤부터는 아까처럼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첫 발언자는 이광재 후보입니다.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님,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 서울공항만 우리가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아예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대구공항은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김포, 서울, 여기만 고도 제한만 완화해도 약 12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김포공항 하나만 하더라도 재산 가치만 봐도 60조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 모든 후보 공동의 차원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 또는 이전할 것은 이전하는 대로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주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제가 대구 군공항은 이전하는 것을 확정을 해놨고요. 광주에도 TF를 만들어서 광주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포는 이전보다는 고도 제한 같은 것을 풀어서 그 지역의 일대의 그 토지도 제대로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을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고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55년 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간에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변화를 주고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어느 후보 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최문순 후보. 네. 네, 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9분의 후보를 전부 감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팀으로 포테이토의 약자를 줄여서 PTS로 좀 불러주셨으면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PTS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PTS에서 흥행을 맡고 있는 불량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이 공직자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두 분 있으신데, 한 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고요. 또 한 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예산이라든지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분들을 이용해서 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네. 제가 정치 활동을 할 때는 휴가를 내서 하거나 네. 관용차를 타지 않고 이 사적인 차량을 타고 다니고 비용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두 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제가 법적인 지식이 잘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후보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대선 후보가 됐죠. 네.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미 감찰도 했고요. 헌정사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징계도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직무 배제한 총장에 대해서 아직 정치로 봉사한다는 말 안 했다, 이렇게 저의 징계 청구서를 믿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직무에 복귀했어요. 하고 난 뒤에 여전히 보니까 이제 어제 그 판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장모 사건에서 사실은 문제는 왜 그러면 기소만 하면 저렇게 3년 구형에 3년 실형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뭐 했느냐, 누가 입건조차 안 했느냐, 그 배후에 혹시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뭐 감찰이나 이런 거 할 때 언론이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허위를 기반으로 해서 과장되다, 쉬운 갈등을 일으킨다 하고 좀 섭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그렇게 믿지 않으셨나요? 좀 스타일의 문제라든지 또 왜 그렇게 조용히 좀 하지 왜 그렇게 뭐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 외피만 보고 좀 불안해 하셨던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런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찰을 적대시하거나 언론을 적대시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반드시 넘어야 될 강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도의 정치 중립, 생명과도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반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되게 망측한 일이고요.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민주주의의 어떤 확고한 정신을 우리가 꽉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필요하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박용진 후보 발언권 시청하셨습니다. 그 동시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 질문 주셔서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세균 후보님,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의원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도 검세 하셨죠.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도 감세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삼성전자 혹은 일부 재벌들에게 이익 주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거 도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의 원칙에 서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자들의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하고 하는데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건 대통령 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감세정책이든 증세정책이든 대통령으로서 국가 경영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냥 경제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계시면 될 거고요.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세수가 100조가 늘었습니다. 증세를 해서가 아니에요.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다. 경제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활력을 해줄 거고요. 기업 활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 그걸 통해서 세수의 확대, 그리고 우리 복지의 증대,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하고 싶은 일하고 그리고 8시간은 사랑하고 휴식할 수 있는 888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8시간 일만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그리고 노후자산 마련을 할 수 있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약속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조, 200조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셨고요. 그러나 박용진의 이 국부펀드 계획은 재정 투입 없이 우리 국민들을 다 부자로 만들고 중산층을 부자로,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활력을 잃지 않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다른 길, 일본을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되시면 1년에 증세 없이 50조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8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눠준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우리 근세사에서도 이제 의료보험제도 도입한 게 처음에 조금 하다가 좀 수십 년 지나면서 늘려서 이제 세계적인 제도로 정착했죠. 뭐 기초연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직업이 많이 줄어들 텐데 노동의 생산에서의 포션이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수요가 감축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침체가 구조적으로 왔는데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의 액수가 13조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말로 컸어요. 2차, 3차, 4차는 선별지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3배 정도 지원했지만 실제로 뭐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1년에 예를 들면 1인당 25만 원 이런 정도를 한 번 또는 또 여력에 따라서 2번 다음에는 이제 감세를 줄여서 3번 또 감세를 좀 내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갈 수 있고 이걸 일시에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액수가 너무 작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죠. 원래 한술밥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시험 실시, 시범 실시도 할 수 있고 부분적인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국가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거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 지적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 공약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수천 수백 개의 일을 해야 됩니다. 꼭 번호 붙여서 1번, 2번 할 필요 없는 거죠. 다 해야 될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 말씀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임기 내에 50조 발언권을 신청하신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아니 이거는 같이 좀 토론이 해야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임기 내에 50조, 25조로 4만 원, 50조로 8만 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고요. 저는 임기 내에 한다는 얘기 기록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우리 재정 558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세 감면분, 그다음에 그 세출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곡 그것과 정비 아마 관련해서 이 후보께서는 아니 못하실 그 거예요. 100년 동안 기본소득 하시자는 얘기를 지금 뭐 하려고 벌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558조 중에 187조가 기금이에요. 이거 손 못 댑니다. 그리고 80조 정도는 지방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지사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만 깎아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발언 시간 다 쓰셨나요? 네. 정세균 후보가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박용진 후보에게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일부 그것을 감액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부자 감세다라고 반대하면서 법인세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인하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그때 법인세율이 2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까지 내려왔다가 5%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3%를 인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인상해놓고 또 금방 내리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네, 김두관 후보. 네.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이 공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제가 공약으로 한 일이 없다라는 한 일이 없다. 아닙니다. 잘 이해했고요. 왜곡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 이재명 지사 후보의 큰 업적 중에 유원지 계곡 정비를 한 게 큰 업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남양주 시장한테 정책 대상으로 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이 잘못한 건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네. 남양주에서 경기도 전역에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창해 드렸습니다. 잘했다고. 네네네. 유원지 계곡 정비를 그러면 누가 먼저 먼저가 뭐 중요하겠어요. 거기서 먼저 한 거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다고 하고 제가 전역에 확대 시행을 하면서 잘했다고 제가 표창해 드렸어요. 남양주 공무원들. 네. 아까 우리 재집권 전략 주제 때 거의 뭐 인원을 못했는데요.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이제 충청 대망론도 이야기하시고 중도와 중원을 확장해야만이 본선 경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주목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 옆에 이제 추미애 후보 계시고 우리 강진 어려운 지역에서 강진에서 5선 국회의원 하시고 우리 당 대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지방선거 총선을 잘 이끌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경선에서 본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남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대구에서 혹시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동진정책 중원, 중도를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추미애 후보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당이 항상 저가 필요한 데는 늘 그 요구를 수용해서 사실 제가 법무부 장관 갈 때도 당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법무행정의 공백에 또 그 당시 촛불이 반촛불 세력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선거를 앞둔 정당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의 정치 미래나 계산을 하지 않고 당을 살리고 또 선거 승리가 가능한 분위기를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법무부 장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고민 끝에. 그래서 지금 김두관 후보님께서 또 한 번 그런 큰 결단을 내려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늘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네. 자세를 견지해 주셔서 네, 그좀 그러나 우선 대선에 먼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추가로 더 하나 질문하면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범죄인들을 수사하는 정권범죄수사단이라고 있었는데 추미애 우리 후보께서 법무부 장관 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최근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다시
남부지검의 그 금융을 수사하는 그 기획단을 다시 부활을 해서 참 저로서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되신 건지 좀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정권범죄 합수부를 없앤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남부의 그 정권범죄, 경제범죄 수사를 경제범죄 수사 1, 2부에서 하도록 그 전담하는 그대로 시켜놓은 채로 그 합수단을 없앤 이유는 그 단장이었던 어떤 분이 사실은 변호사와 굉장히 깊은 유착 관계로 부패 검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금융 비리를 제대로 수사도 할 수 없었고 또 그 피해가 굉장히 커졌어요. 어떤 장관 변호사 또 금융 당국과 또 검찰이 이렇게 특권을 비호하는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그 근본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예,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약장수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의원들께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아까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말씀이 현란한데 1호 공약이 아니다, 수백 개 공약 중의 하나다, 공약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 정도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고 외국에 그 돈을 써가면서 광고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차제에 정리하시고 폐지하시는 건 어떤가 여쭙습니다.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을 왜 폐기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공약을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없고 제가 중요하게 추진하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장수 얘기는 제가 우리 후보들을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 정치가 이 선동적인 정치를 하던 시대가 지났다. 우리 대중들의 판단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느 쪽을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설마 그랬겠습니까? 40초 주시면. 그러십시오. 네.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 네네. 이재명 지사 40초를 제가 봤는데. 네, 그래. 일단 발언하시고요. 네네. 제가 양보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한테 너무 당하시는 것 같으니까 5초만 드리는데, 그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후보님께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해명을 해서 좀 우리가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벚꽃 순서대로 망해간다고 하는 이 지방대학에 대학도시를 만들자. 그럼 기업이 오게 되면 확실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함께 만들면은 교육과 일과 주거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오후 3시면 빕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상 복합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유아원, 돌봄,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주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획기적인 공급 방식과 주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동을 합니다. 특히 대학타운을 좀 다양화해서 활성화함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대전에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있고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주택을 이전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학 타운화를 해서 모델 케이스로 한번 신속하게 해보고 그런 모델을 전국 각지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광재 후보.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부산에서는 부경대학교가 땅이 넓고요. 창원대학교, 그 다음에 진주의 경상대학교 등의 땅이 비교적 넓은 학교 부분에 우리가 대학 도시를 만들게 되면 MIT,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양승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사실 그 지역대학의 중요성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충남대에서 깊이 연구해서 한번 정착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권 신청하실 최문순 후보. 네, 이 자리에 이제 언론계 출신이 한 분 계신데 이낙연 후보님하고 또 옛날에 언론계에 활동을 하셨던 김두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토론장에 들어오는데 밖에서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도 왔었고 KBS 노조에서도 왔었는데 요청사항은 이제 KBS, MBC, 연합뉴스와 같은 이제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의 소유 구조를 지금은 정치권에서 그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하는 것을 이제 보장하라는 요구 사항이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아주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언론 출신인 저는 아주 자존심이 손상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윤석열 사태, 저는 조국 사태라고 부르지 않고 윤석열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도 언론들이 검찰을 가서 견제하지 않고 같이 한 몸이 돼서 여러 가지 큰 이 사안을 너무 사안의 본질보다 크게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문제가 굉장히 큰데 지금 아까 언론 노조에서 제기하는 공영방송의 소유 구조 문제, 미디어 바우처법 문제, 포탈 문제도 있고요. 또 지역 언론들은 전부 고사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뉴스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또 언론 피해자들의 구제 방식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것도 좀 공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문제여서 단번에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디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걸 다음 정권이든 아니면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의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까? 네, 어느 분부터? 네, 김두한 후보?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김두한 후보 답변하십시오. 저도 남해 신분이라는 지역신분 발행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언론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 없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 한국 언론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오보라든지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도 또 해명 기사 쓰지도 않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방금 최문순 후보께서 말씀하신 KBS 또 연합뉴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좀 혁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언론 노조에서 입구에서 시도하고 또 저희들에게 문건도 전달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언론이 바로 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 가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법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재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겠습니다. 거기서 다뤄야 할 것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도 언론노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의 최고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유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언론의 신뢰도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죠. 저도 가짜뉴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운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언론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포함해서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론 자유는 아시아권 최고인데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언론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대로 가면 언론 산업들이 모두 고사될 위험이 있는데 그러나 언론의 기능을 생각하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의 의제를 다룰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더 봐서. 네, 질문하시죠. 잠깐만요. 근데 아까 이광재 시간이 후보한테 그 네, 임대받은 20초는 돌려드렸고 제가 24초 남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세금 내는 사람들을 국가 경제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 전직 총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저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80%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네, 이번 일은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80%,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상위 20%는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가장 소득이 낮은 10%, 어려운 분들은 10%를 더 얹어드리겠다. 말하자면 전 국민 지원과 집중 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서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 지원은 저희 당과 정부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전 국민들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로의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시간 후보들, 양승교 후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네요. 네. 예, 먼저 그 이재명 지사님, 재난지원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건 그게 더 불공평한 겁니다. 재난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재난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 나중에 한번 답변 주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 의제 최고의 정책까지가 최소한 두 가지가 제일 우선순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진 의원님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소득 창출이라든가 이익이 작아서 대한민국이 이런 심각한 사회 양극화가 온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 양극화에 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출산 문제만 해도 저출산의 재앙이 대한민국 앞에 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2,019개가 폐원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15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가서 올해 대학교 입시에서 미달학교 속출했습니다. 저출산의 재앙이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미 20년부터 생산 가능유가 1년에 33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0년 가면 52만 명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 소멸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니라 100% 민족이 소멸합니다. 민족이 소멸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지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 강한 주장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제가 도지사를 취임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중시하면서 저출산 보건복지실을 저출산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2급 관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충청남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키움수당에서 전 아이에게 아동수당에 또 행복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결혼할 수 없는 가장 이대류인 일자리가 주거 문제인데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약 25평형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정도는 그 더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여기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반을 충청나고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충청나고 전액을 부담하는 더행복한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혼인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인을 이것이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인데 저런 이런 주거 문제를 1년에 충청나고 짓고 있는 더행복한 주택을 1년에 한 20만 채씩 우리가 15년 정도 짓는다면 신혼부부 주택 문제, 청년주택 문제, 서민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전국 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상희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더행복한 주택 착공식에도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세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양승조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충남형 청년주택 정말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꼭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정말 그 높은 의지 그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 지사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와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네. 요새 최근에 좀 문제가 이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이제 아마 백신 접종이 제대로 잘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또 경제를 회복하고 이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정세균 대표님께서 총리 시절에 정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지셨습니다. 이 자리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진할 급경하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긴장이 완화된 것도 또한 있습니다. 특히 그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마스크를 벗고 마치 코로나19가 전혀 없는 듯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할 때 이 문제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상당 부분 오르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같이 경제 활성화, 어떤 특히 내수 소비 문제와 이 코로나19 방역은 양차원인데 적정하게 우리가 균형을 이어야 될 뿐 아니라 특히 식사시라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그 감염을 차단시키는 방안이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막는 커다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네. 아까 그 질의에 이어서요. 재난 위로금이라고만 보지 말고요. 재정당국은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수출 여건은 호조이지만 그래서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또 이 민간의 저수지, 민생 저수지를 좀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쓰는 돈, 이 가계 소비를 네. 촉진할 수 있도록 또 비대면 소비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정세균 후보님이 다시 좀 제고해 주실 네. 수 없는지 마찬가지 이낙연 후보님께도. 네, 정세균 후보. 예, 뭐 저는 현재 총리가 아니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은 별도로 필요한 때, 지금은 소비 진작을 하다가 코로나가 훨씬 더 늘어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경기 진작책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광재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죠? 네. 양승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 거주해서 이제 길거리 국장, 길거리 과장을 없애고 공직자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열정을 갖고 있는 양승조 후보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광재 후보님 고맙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통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네. 김두관 후보.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맡았는데요. 정치인 자격 시험을 이야기하고 또 능력주의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주의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엘리트보다는 우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삶의 질,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성적표를 매기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장하고 도태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엘리트보다는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G10이 됐는데 삶의 질 수준은 지금 OECD 한 40개국 중에서 한 28위, 29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출마 선언에서 삶의 질 수준도 10위권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국민들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국민은 사는 게 어려울까요? 국가가 잘 살면 국민도 함께 더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선진국가의 핵심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문순 후보. 네,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후에 피해를 본 분들과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분이 칼로 무자르듯이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업계라든지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버스 운전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1년 반 동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소득이 많은 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재난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세균 후보. 예, 이광재 후보님, 우리가 ICT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가 선도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혁신이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신기술이 나오면 그걸 허가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미래 부서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남은 시간 이낙연 후보. 규제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먼저 하십시오. 네. 자, 어느 분? 네, 이낙연 후보. 네. 예. 지금 시간 남으신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시간 양도도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신 이광재, 김두관, 양성조 후보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웅타드가 선진국으로 한국을 정식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G8로 사실상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들도 이제 G5를 말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훨씬 더 고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G5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요구되는 지도자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애국심과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G8 정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국방 애교가 가장 중요한데, 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추는 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지도자, 기술을 알아야 미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라를 통합시켜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을 저는 사귀어왔습니다. 외교에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승규 후보. 네. 저는 무엇보다 국민 통합,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권 신청하셨네요. 네, 정리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했던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이 이낙연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김두관 후보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지도자의 덕목, 외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입니다만 저는 총리로 일하면서 25개국을 방문해서
정상들과 네.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광재 후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 예, 고준 담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공루그룹홈, 여성권익보호센터, 호봉제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 9초 남은 김두관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근행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돼야만이 외교에서도 앞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후반부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대로 첫 토론이니만큼 후보 간의 공방 뜨거웠고요. 치열했습니다. 이따금씩은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보면 발언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그런 오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토론은 다음 주에 3차례 토론이 더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본 경선에서 또 전국 순회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를 또 기약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각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최문순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답답하다. 뭐 하고 있느냐?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기와 실천력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일 힘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세균 후보. 예, 정권 재창출 꼭 해야 됩니다. 아마도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서 야권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뒤지면 정권 재창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너무 이렇게 원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리 당내에서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해야 될 터이고 또 화합이 가능한 당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네, 정치에서는 온갖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느냐는 그의 과거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거울로 본 미래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은 주어진 고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왔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승조 후보. 예,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 양승조 3대 위기의 수강소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기능 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또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연대, 통합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 양승조는 수도권, 충청권에서 단체장을 했습니다. 충청권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재집권, 재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9번 완주했는데 마라톤의 그 은기와 끈기의 정신으로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용진 후보 마무리 발언. 민주당의 필승카드, 소신 있게 할 말을 해오고 할 일을 해온 박용진이 민주당 대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시대는 젊은 사람이 앞장서라고 합니다. 예, 박용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밋밋한 민주당의 경선에 확 난리가 한번 나버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박용진이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대파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치혁명의 주인공 박용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이 기다리고 있는 후보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은 본선 필승카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그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개혁정치 복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다시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많이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다시 평화, 다시 촛불로 이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오직 민심을 향해 뚜벅뚜벅 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 강국에 걸맞는 네, 정리. 선진 정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의 대선 결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뽑으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그리고 영남에서, 수도권에서, 호남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후보만이 4기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저 김두관 확실하게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광재 후보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밤늦게 시청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는 이광재입니다. 저는 이제 600조의 국민의 혈세를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교육과 주택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에 맡겨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대신 세금과 일자리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입니다. 민생을 앞장서서 선대에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토론회 110분간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게 9월 초까지인데 앞으로 약 70여일간 남아있죠. 민주당 대선 경선의 대장정이 앞으로 70여일 이어질 건데요. 경선 기간이 올여름의 한가운데고요. 아마 무더위의 절정을 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시원한 폭포수 같은 희망을 드릴 것으로, 그런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9명의 후보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